자, 안녕하세요. 이제 행정 절차론을 거의 한 1년 동안 앞으로 저랑 같이 진행하게 될 건데요. 그 첫 시간이에요. 기본 이론이니까 인문 특강을 하긴 했지만 인문 특강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동영상으로 듣는 분들은 대부분 좀 늦게 시작하면 인문 특강은 잘 안 듣고 들어오시니까 아마 처음부터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자리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교재는 다 받으셨죠? 교재 작업에서 조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학원 측과의 그 대화가 좀 제대로 안 된 관계로 제가 이제 행정 절차로는 올해 뭐 다른 데서 수업을 하다가 이쪽으로 처음 옮기게 됐는데 대화 좀 안 된 관계로 기본서라고 하는 그 기본서에 문제가 좀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가 좀 나중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기본서든 아니면 핵심 요약집이든 두 개를 다 써요. 그러니까 이 기본서를 기본적으로 이걸로 수업을 나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마지막 우리가 한 4타임 정도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4시간 수업을 할 때 마지막 1시간 정도는 뭐 이 핵심 요약집 같은 거 아니라 핵심 요약집으로 아마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복습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기본서는 이번 순환하고 그 다음에 다음 순환까지도 쓸 것 같아요. 쓸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딱 보면서 이 기본서를 외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거를 저랑 이번 순환, 다음 순환, 그리고 다음 순환에는 여러분들이 좀 복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보시고 난 다음에 기본서는 사실 나중에 이제 2월 이후로는 뭐 참고용으로 이렇게 펴놓으시는 거지 보실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집이 나온다고 한들, 아니면 문제집이 아니라 프린트로 나간다고 한들, 이제 문제집도 그 순환 때 문제를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풀고 뭐 소화하고 그때 외우고는 하겠지만은, 또 그 문제 파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6월 이후로 1차가 끝나고 6월 이후로는 다시 보실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권 책보다는 핵심 요약집 이걸 가지고 계속 나중에 시험장 갈 때까지 들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지금 이 핵심 요약집에 막 밑줄을 쳐놓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르고 다 중요해 보이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가지고서 밑줄을 다 쳐놓잖아요. 그러면은 한 6월 7월쯤에 저한테 메일이 와요. 너무 지저분한데 다시 살까요? 아니면 어떡할까요? 막 이렇게 메일이 많이 오시기는 해요. 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순환 지금부터 정리를 시작하고 밑줄을 치면은 나중에는 전범위가 다 밑줄이 한 2번씩 쳐져 있을 거고, 그럼 뭐하러 밑줄을 치나, 다 그냥 전체가 다 밑줄을 쳐져 있는 건데, 그래서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리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수업 때 필기하시나요? 필기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그거 갖고 이제 메일을 또 많이 받았어요.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필기를 뭔가를 하면서 막 쓰면서 공부를 해야지 뭐 공부한 거 갖고 여기 집중도 되는데 필기를 자꾸 하지 말라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필기하세요. 예, 사람이 공부가 중요하지 뭐 그 양식이 중요하고 형식이 중요하겠어요. 필기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본 이론 수업 때는 그래도 제가 하는 말을 좀 최대한 많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최대한 많이 듣는 그런 과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걸로 막 정리하고 막 외우고 그러려고 하시면은 두 가지를 다 못해요.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최대한 많이 들으세요. 그 다음에 기본 이론 때는 말이 되게 많아요. 제가 기본 이론이니까 기본만 할지 모르겠는데 기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막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시험과 관련 없는 것들도 많아요. 근데 시험과 관련이 없다는 게 딱 문제로 나오거나 그걸 갖고 우리가 쓸 게 아니라는 거지, 좀 더 잘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논술형을 여러분들이 똑같은 답안지를 제가 외워서 쓰라고 해도 그 똑같은 답안지가 안 나오거든요. 막판에 제 모의고사 채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답안을 미리 나눠드리고 다음 주에 이거 시험 볼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서 나눠드려도 똑같은 답안지가 안 나와요. 복사기가 아니니까 어쩔 수가 없죠, 당연히.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알고 썼구나, 이 사람은 뭘 어떻게 쓴 거지? 이렇게 물으면서 어떻게 외워가지고 쓴 거지? 이게 이렇게 채점을 하면은 확연히 구분이 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그런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게 구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강사도 구분을 하는데 채점자는 얼마나 잘 구분을 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알고 쓰는 답안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든 안 나든 상관없지만 향후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실제 시험장 가서 시험을 보실 때 알고 쓰는 답안을 만드는 그런 느낌을 채점자한테 주기 위한 어떤 수업이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많은 것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이 기본 이론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말이 빠르고 가장 내용이 많고 가장 어려운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고 공부 방법을 갖고 얘기하시는데 기본 이론 때는 집에 가서 행정 절차론 공부하고 그러지 마세요. 강사가 왜 다른 과목은 막 뭐 숙제 주고 외우고 하고 그런다면서요. 행정 절차론은 아니에요. 행정 절차론은 지금 저랑 딱 수업하는 걸로 끝내세요. 12월 지금 11월 12월까지. 그런데 1월 2월 달에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차생이 아니라 그러니까 1차를 대비하는 그런 1동차생이 아니라 뭐 삼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역시 동차죠. 1차를 시험 보는 분. 그죠? 시험 보는 분이 아니라 그냥 2차만 시험 보시는 분이라면은 1월, 2월 때도 행정 절차로는 조금 수월하게 하셔도 돼요. 근데 그런 분들 아무튼 1차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나는 완벽하게 외웠다고 해도 뭐 덮으면 기억은 안 나겠지만 완벽하게 한 번은 외워두셔야 돼요. 근데 그 시기가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수업 들으세요. 수업 듣고 수업 시간에만 절대 빠지지 않고 들으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수업 때 내가 놓쳤다거나 좀 이해가 안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집에 가서 한 20분 30분 정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하는 거 그 외에는 공부는 하지 마세요. 쟤 왜 그러지? 예,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하시라고 할 때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1차 시험 전에는 왜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1차가 딱 끝나고 나면은 5월 중순 이후 또는 6월부터가 될 텐데 모의고사를 막 시작을 해요. 그 모의고사를 시작을 할 때 제가 뭐 학원 다른 강사님들이나 아니면 학원의 방침이 어떨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다음 주에 시험을 보잖아요. 5문제 보겠죠. 이제 우리가 뭐 크게 시험 형식은 4문제지만은 이제 5문제로 나뉜다고 했으니까 5문제를 본다면은 한 7개에서 8개 정도의 답안을 다음 주에 시험 봤을 때 쓸 그 모범 답안 있죠. 모범 답안을 한 주 전에 먼저 나눠드려요. 나눠드리고 그 7개에서 왜냐면 도저히 안 돼요. 절차로는 외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험범위입니다. 외우세요라고 하면 도저히 안 돼요. 그거는 한 7개에서 8개 정도의 답안을 미리 나눠드리고 그거를 외우시는 거예요. 근데 외울 게 좀 많은 주는 진짜 5문제를 나눠드리고 5문제를 그냥 그대로 볼 때도 있죠. 그런데도 그때 쫓아오기가 벅차실 거예요. 7개는 외울 것 같죠. 과목이 4과목인데요. 그러면 4, 7, 28 거의 30개 다른 과목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의 30개씩을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소화하실 수 있으세요? 다음 주에 외운다고요? 다음 주에는 또 7개 나오는데 안 되세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1차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그때 외우는 거가 조금 수월해지시려면요. 그 전에 한번 외워놔야 돼요. 그 전에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한번 팍 외워놔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외우는 거는 속도가 빨라도 뭔가 달라도 달라요. 조금 빨라져요. 진짜 여러분들은 그 힘들 만큼 그런 차이겠지만 그래도 조금 빨라져요. 그래서 그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한 5월 이전에는 한 번 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정말 좀 완벽하게 완벽하다는 거는 뭐 기본서는 아닐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 완벽하게 외워요? 그러니까 요거죠. 핵심 요약집 정도죠. 이 핵심 요약집은 제가 나중에 답안을 나눠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 답안하고 모범 답안하고 핵심 요약집의 답안은 거의 비슷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답안 정도의 분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걸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지 마세요. 지금은 절차로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외우셔야 돼요. 지금은 실무법 그런 공부를 안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실무법이나 계약법 있죠. 뭐 사무관리론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해야 되면은 지금 뭐 나중에 해야 되면 나중 뭐 1년 내내 하시라고 하면 1년 내내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그거는 그 과목을 잡고 실무법이나 계약법은 제가 담당하는 과목도 아니지만은 그거는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해서 내공이 차곡차곡 쌓아진 분들이 나중에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는 과목. 그러니까 일찍 시작하면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한 과목이 실무법이나 사무 계약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수업을 듣고 집에 가서도 시간이 되는 대로 연구를 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절차로는 어차피 한 번 딱 5일 전까지 한 번 딱 외울 건데 지금 외우면 너무 빨라요. 그렇죠? 그 대신 이번 순환에는 최대한 중요 판례는 제가 좀 중요 판례는 다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 판례라는 건 사실 절차 법에 다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정보공개법에 좀 몇 개 있기는 하지만 거의 절차법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강의 계획서를 보면 어때요? 행정절차법이 3회나 되죠. 3회나. 이 3회보다도 더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판례를 설명하다 보면은 시간이 그냥 쑥쑥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3회가 더 갈 수도 있는데, 아마 3회 정도로, 항상 역대로 보면 3회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정보공개법은 사실 한 회로 잡았는데 한 회보다는 좀 적게 걸릴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하면은 정보공개법은 2시간 3시간 정도 하면 끝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2회로 잡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을 기본 이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 이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부분에서는 향후 이제 진도를 봐가지고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중요 부분만 하거나, 아니면은 진도율이 괜찮다면 2개를 다 하거나. 그다음 질서유한행위 규제법이나 행정조사법은 양이 적기 때문에 하루에 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행정규제법, 주민등록법, 가족관계등록법도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하기에는 조금 힘든 과정일 수도 있을 거예요. 기본 이론이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험에 나올 부분도 안 하고 넘어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이론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는 상관없이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순환이긴 하지만은, 절차법에 좀 시간을 투자하고 판례를 좀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 뒷부분은 좀 간략하게 출제 가능성 있는 부분만 좀 건드리면서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진도를 나갈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1년이잖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지 말라고 했고 나중에 공부하시라고, 지금부터는 절차는 좀 확실하게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정말 확실하게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자료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저랑 1년 쫓아오면서 하라고 하는 그런 그 순서와 그 양 정도만 소화하시면은 충분히 돼요. 제 양이 다른 대에 비해서 양이 적은지 많은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떨 때는 좀 적다라는 소문이 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많다라는 소문이 날 때도 있는데, 그때 해마다 좀 틀리겠죠. 올해는 저도 이제 분석을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1년 전에 분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양이 많을지 적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한 10년 정도, 이제 10년이 넘게 수업을 했죠. 절차론 때문에 절차론이 굉장히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절차론이 시험을 점수를 굉장히 박하게 줄 때도 있고, 아니면 절차론이 점수를 잘 줄 때도 있고, 제가 저 때문에 절차론 때문에 붙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거보다 절차론 때문에 떨어졌어요. 절차론이 나중에 겁이 났어요. 시험 보고 나서 겁이 났어요. 이거 왜 그러죠? 그럴 일은 없어요. 가끔 절차론을 생각보다 잘 본 것 같은데 시험 점수가 절차론이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 해는 절차론을 점수를 되게 박하게 준 거예요. 그 분만 점수가 잘 안 나온 것이 아니라 꽈락률이 좀 높고 모두가 다 점수가 안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점대는 충분히 50점 중반 이후는 충분히 나오고, 본인들은 생각하는 거죠. 왜 60, 70점이 안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점수를 박하게 주면 아무리 잘 써도, 강사가 써도 60점, 70점 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논술 시험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믿고 따라오시면은 아마 절차론 때문에 적어도 나중에 떨어지거나 그러시지 않으실 거예요. 물론 절차론 때문에 나중에 힘드실 수는 있어요, 공부하는 게. 왜냐하면은 절차론이 양이 좀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암기 양이나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절차론이 마지막까지 좀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누구나 똑같이 겪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교재를 가지고 볼게요. 교재를 가지고 이제 진도를 나갈 거예요. 제가 더 수업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할 건 없을 것 같고, 강의 목표에 있는 거 정도를 제가 목표로 잡았는데, 목표만 본다면 다 한다고 써져 있죠. 완벽한 그런 게 써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계획을 잡는 거고요. 그다음 오늘 기본서를 먼저 보통은 기본서를 나가고 그다음에 요약집으로 제가 순서를 나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기본서에 있는 판례를 먼저 나가고 요약집만, 그러니까 기본서를 펼쳐놓은 놓긴 하겠지만 보통 이 나와 있는 요 정도로 수업을 하고 기본서를 나가진 않고 해당되는 요약집은 뭐 끝나기 전에 진도 시간이 좀 남는다면 볼 수는 있다면 보게 뭐 그렇게 갈 것 같고요. 기본서도 처음부터 이렇게 나가진 못해요. 그러니까 요번 그 수업하고 요번 주하고 다음 주는 거의 그럴 일은 없겠지만 특히 요번 주 이 첫 시간은 체계 순서를 좀 왔다 갔다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네가 수업을 할 순서대로 기본서를 쓰지 왜 이렇게 썼냐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이번 순환이 끝나고 나오면은 이 책 순서대로 나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번 처음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판례를 보려면 판례가 맨 앞에 있는 거가 논점일 수도 있고 맨 뒤에 있는 게 같이 논점일 수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중요 판례 위주로 진도를 나갈 거고, 그렇게 나가야지 나중에 진도를 나갈 때 이제 다음 주부터 나갈 때 좀 수월한데 그게 책 순서와는 좀 틀려요. 그래서 오늘은 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찾기가 힘들다 이럴 수는 있을 텐데 오늘만 좀 참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책은 거의 조문의 순서로 다 실어놨어요. 제가 그러니까 기본서라고 해가지고선 이제 이 박문각에서 기본 출판사에서 기본서를 써주시고 문제집을 써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서는 뭐 제가 생각하는 순서보다는 시험에 도움이 되는 게 조문 순서이기 때문에 조문 순서대로 쓸 수밖에 없었고, 내용이 조금 뒤에 내용을 먼저 하는 게 더 낫더라도 조문 순서대로 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조문 순서대로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가는 부분 있죠. 특히 처분 절차 부분, 특히가 아니라 처분 절차 부분만, 거기는 아직 뭐 여러분들이 딱 폈을 때 처분 절차가 어딘지 잘 모르시겠지만 거기는 조문 순서랑 틀려요. 왜냐하면 예를 든다면 뭐 의견 제출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의견 제출의 개념은 앞에 2조 정의에 있고 의견 제출의 어떤 대상이나 예외 사유는 뭐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의견 제출 절차는 뭐 좀 뒤에 있고, 그러니까 처분 절차 부분만 좀 왔다 갔다 돼 있어요. 조문이 제가 생각할 때 감이 왔다 갔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각 절차별로 모아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조문 순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분 절차 부분만 그래요. 그게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책이 왜 조문하고 좀 순서가 틀리지, 보기가 힘든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부분만 그래요. 그리고 오늘은 또 수업이 그거보다도 더 뒤죽박죽으로 책의 순서로 따진다면 나갈 것 같아가지고서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제가 몇 페이지 피세요 라고 한다면 뭐 그때 펴주셔도 되고 아니면 안 피시고 그냥 설명만 쭉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나갈게요. 책을 피시면은 기출문제가 맨 앞에 해당 법마다의 기출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죠? 진도 이제 나가는 거예요. 14페이지 펴보세요. 기본서 14페이지 피시면은 해당되는 문제가 다 나와 있죠. 한번 볼게요. 1회 뭐 기출문제를 다 푼다는 건 아니에요. 1회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서 뭐 이렇게 돼 있죠. 2회는요. 2회는 쭉 보면은 세 번째 줄에 철거 명령 처분이 나오네요. 철거를 명령을 발했다. 뭐 철거 명령 처분 나오죠. 4회 볼까요? 4회 보면은 뭐 두 번째 줄 끝에 영업 정지 처분을 했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다음 5회는 뭐 그런 거 없고 6회 보면은 첫 번째 줄 부담금 부과 처분을 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7회 보면요. 7회 보면은 뭐 두 번째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서 뭐 8회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고 9회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9회 보면은 네 번째 줄에 직위 해제 처분을 했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10회 보면은 뭐 단속이 됐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선 폐쇄 명령을 했다, 시정 명령을 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11회를 보면요, 또한 네 번째 줄에 시정 명령을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수많은 표현이 나오는데 다 그냥 불이익한 처분이에요. 뭐 이게 시정 명령 처분이기 때문에 뭐가 틀려지고 처분 절차가 틀려지고 뭐 건물 철거 명령 처분이기 때문에 틀려지고 부담금 부과 처분이기 때문에 틀려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다만
딱 하나 중간에 직위해제. 직위해제는 좀 틀려졌죠. 뭐 그거는 좀 틀려지는데 아무튼 불이익한 어떤 처분이에요. 제재적 처분, 뭐 불이익한 처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불이익한 처분할 때, 그럼 여기 건물 철거 명령 처분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건물을 철거해라라는 어떤 처분을 하기 위해서, 자 불이익한 처분이죠. 할 때 모든 처분은 처분 기준이 있어야 돼요. 처분 기준을 공표하죠. 자, 행정절차법에는 처분 기준을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공표 의무가 규정돼 있어요. 뭐 나중에 또 의미가 있을 때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런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철거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철거할 거야라고 사전에 통지를 하고, 그 사전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안 사람들은 이제 이거는 어때? 철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뭐 이런 등의 의견을 제출할 거예요. 그 의견을 제출하면 그 의견을 제출한 거, 행정청 입장에서는 그 철거 명령을 하는 행정청 입장에서는 의견을 듣는 거니까, 자 의견 청취 절차라고 하고요. 그 의견 청취 절차는 당연히 청문, 그 다음에 공청회, 그리고 의견 제출 이렇게 세 가지 이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뭐 공청회는 처분 절차랑은 좀 어울리진 않아요. 공청회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다라는 거니까 뭐 정책을 만들거나 계획을 만들 때, 행정 계획을 세울 때 뭐 전문가들 앉아 있고 TV 토론을 통해서 막 토론회하고, 자 방청사 의견 듣겠습니다. 뭐 그런 거 하는 거 뭐예요? 다 공청회잖아요. 널리 의견을 듣는 거잖아요. 자 물론 문화재급에 되는 어떤 굉장히 뭐 그런 건물이라면 공청회를 열 수는 있겠지만은 보통 개인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서 공청회를 연다 뭐 이런 건 별로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공청회는 이런 절차에서는 조금 나오지 않고 별도로 문제가 출제되기는 해요. 근데 청문은 이제 직접 출석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고, 의견 제출은 그냥 서면으로, 그러니까 뭐 문서로 제출하는 그런 절차의 차이점이 있죠. 청문이 훨씬 좋겠죠. 근데 행정청 입장에서는 훨씬 뭐예요? 번거롭겠죠. 그리고 옛날 법에는 청문을 할 수 있는 사유가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제가 시험 볼 때와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한 10년의 차이인데도 청문의 실시 사유가 2번 정도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청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지만은 예전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판례는 다 좀 몇 년 전 판례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판례가 의견 제출 쪽에 많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청문 쪽으로 많이 쏟아질 거예요. 그래도 아무튼 이쪽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의견 청취를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때요? 건물 철거라는 어떤 처분이 나오겠죠. 그 처분은 항상 문서로 해야 돼요. 문서를 해야 되고, 이 처분을 하게 된 내가 어떤 이유가 있어, 그리고 법적 근거가 뭐야 라는 사실, 원인 사실과 그 다음 법적 근거, 사실적 법적 근거를 써서, 그게 이유죠. 자, 이유를 써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향후 너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어떤 고지를 하면서 이제 처분장을 문서로 보내게 돼요. 이게 다예요, 사실. 뭐 불이익한 처분 절차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쭉 봤잖아요. 기출문제에서 수많은 불이익한 처분 절차가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절차를 쓰세요, 쓰지 마세요,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다 이 부분이에요. 사전 통지를 했는가, 아니면은 의견 제출, 의견 청취 기회를 주었는가, 그 다음에 처분장이 왔을 때 그 처분장에 어떤 이유가 제대로 적시가 돼 있었는가, 그리고 그 처분장은 문서로 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절차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묻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를 이제 본다면은 불이익한 처분할 때에는 사전에 통지를 사전 통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청문과 공청회 의견 제출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후 문서로 처분과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구제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국민에게 권리로 있기 때문이죠. 이 국민에게 권리로 있는 건 이 절차에 해당되는 거니까 절차적 권리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그냥 권리로
딱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국가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야, 왜 사전 통지 왜 안 줬어? 그러니까 그 처분 너 잘못된 거야. 나한테 의견 청취를 기회를 왜 안 줬어? 줬으면 내가 의견 제출했는데 왜 그걸 반영하지 않았어? 뭐 등등의 어떤 국가한테 왜 안 했어?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공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적 공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것들을 지금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앞서서 이게 지금 항상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했네 안 했네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했네 안 했네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할 때, 자, 사전 통지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사전 통지가 뭐지? 사전 통지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뭐지? 이거부터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생각을 해볼 건 이거예요. 일단 이게 정말 불이익한 처분인지. 당연히 건물 철거 명령이다라고 나왔을 때는 그 누가 봐도 불이익한 처분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건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건 당연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분의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불이익한 처분인지 아닌지, 그리고 불이익한 처분이냐 아니면 신청에 따른 처분이냐, 그러니까 수익적인 어떤 처분이냐, 아니면 신청에 따라서 그거를 거부하는 처분이냐, 뭐 등등에 따라서 절차가 틀려지기 때문에 문제 앞에는 이거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된다, 너무나 당연하더라도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하지 않은 것들은 왜 불이익한 처분인지를 좀 밝혀줘야 돼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면 이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사자에 해당되느냐, 당사자 등에 해당되느냐예요. 당사자 등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들을 건데, 이런 것들이죠. 건물 철거 명령해요. 저기 어디라고 할까요? 저기 우리랑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어디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 어떤 건물에 대해서 뭐 철거 명령을 해요. 저는 그거랑 아무런 관련도 없고, 그 제 건물도 아니고 제가 거기 사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한테 야, 부산에 어디에 있는 건물을 철거할 거야 라고 사전 통지를 할까요?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사전 통지를 했다 안 했다 이거 갖고 지금 절차를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 싸울 거면은 당사자 등에 해당돼야겠죠. 그죠? 그럼 당사자 등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몇 개 판례만 좀 봐주시면 되기는 해요. 자, 나머지는 대부분 당사자 등에 해당돼요. 그리고 사례에서도 A가 뭐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제공했기 때문에 A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합니다. A가 당사자 등에 해당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쓸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몇 개 판례만 챙기면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적용 범위예요. 자, 적용 범위란 건 이게 지금 이렇게 제가 쓴 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절차는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지 절차예요. 그러니까 법에 없으면 사전 통지 안 해도 돼요. 법에 이거 할 때 사전 통지 해라라고 써져 있으니까 사전 통지하는 거예요. 법에 의견 청취를 해라라고 하니까 그게 절차적으로 어떤 국민에게 권리가 되는 거고, 내가 그거를 공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게 어디 적혀 있는데요? 행정절차법에 적혀 있죠. 그죠? 그럼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를 봐야죠.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그런 처분이라면 그러면은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뭐 문서로 이유 제시해서 처분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행정절차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 절차를 뭐하러 준수를 해요?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데. 그죠?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3조를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죠. 그리고 그거는 우리 기출이 한번 나왔고요. 왜 한 번밖에 안 나왔을까 하고 의심이 들 정도로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이 부분이 판례로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절차적 하자가 있어. 판례라는 건 뭐예요? 지금 행정청하고 그 처분의 상대방하고 둘이 간에 지금 싸움이 붙은 거거든요. 싸움이 붙었으니까 1심, 2심, 3심까지 가가지고선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전 통지를 했네 안 했네는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사전에 통지를 했네 안 했네 이거 문서로 와야 되는데 뭐 보냈는데 못 받았다 뭐 이런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사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다 뭐예요? 사전 통지를 했네 안 했네 명확해요. 그죠? 근데 그게 왜 대법원까지 갈까요?
그렇게 많은 판례는 없지만은 절차에 해당되는 판례가 몇십 년이 쌓이다 보니까 많아진 거죠. 많아졌는데 그 대부분 판례들은 주장이 이거예요. 행정청은 야 나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야. 또는 아직 안 배웠지만 나는 사전통지의 예외사유에 해당돼. 이 두 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외사유에 해당돼 또는 적용을 받지 않아. 그죠? 그럼 적용을 받는 곳인지 받지 않는 곳인지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적용 범위 판단 왜 아직까지 안 나온 한 번밖에 안 나왔는지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올해는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또 높은 그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먼저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떤 절차를 안 거쳤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 그 절차가 과연 불이익한 처분이니까 사전 통지를 안 했다라고 나온다면 이거 불이익한 처분인지 먼저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처분의 당사자 등에 해당되는지 판단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거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일로 들어가야죠. 이렇게 판단할 게 많구나 어렵구나가 아니라 해당되는 판례들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그 몇 개만 정리를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다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럼 이게 절차인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절차적 하자가 있을 때. 절차에 하자가 있을 때 그러면 이 처분 자체가 뭐가 돼요? 위법이 하겠죠. 위법. 근데 정말요? 정말요? 우리가 행정법에서는 뭐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의 하자가 있으면 위법하다 이렇게 외우긴 했지만 이건 지금 절차론이거든요. 우리 과목은. 그러니까 정말 위법한지 여부를 법적 근거나 이런 걸 따져보면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죠. 그죠? 그러면 행정 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을 때 위법한지를 따져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행정절차법을 펴보는 거예요. 행정절차법에 있는 절차니까 그 법을 막 펴서 과연 사전통지를 안 하면은 어떤 효력을 발생시킬까? 의견 청취를 안 하면은 법에는 어떻게 써져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행정절차법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을 때 어떤 효력을 발생합니다라는 조문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문제점은 절차법이 절차에 관한 일반법인데 이 하자에 대한 효력 규정이 없어요. 하자 효력 규정이 명문 규정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절차법보다 이제 위에 있는 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법의 가장 상위법 헌법이죠. 헌법을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헌법에 있나? 그러니까 헌법에 이 절차적 권리, 개인적 공권이라고 하는 다 권리잖아요. 이 권리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나? 그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를 우리가 기본권이라고 해요. 그죠? 국민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가장 큰 권리예요. 이거를 침해하면 이거는 그냥 빼박이에요. 그냥 위법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권이 있나? 해가지고서 찾아보는 거죠. 근데 거기에도 없어요. 거기도 암만 뒤져도 없어요. 그래서 헌법 그러면 법적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위법해요? 그럼 위법하지 않다고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찾아보는 거죠. 찾아봤을 때 그냥 헌법적 원리라는 거 있죠. 헌법적 원리. 국가가 국민에게 뭔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어떤 원리. 이런 원리에서 찾아보는 그런 학자님들도 예전에는 있었어요.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다 어떻게 보냐면 헌법 12조가 적법 절차 원리거든요. 적법 절차 원리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제가 없었다고 했다가 또는 예전의 학자님들은 기본 원리로 찾으려고 했다 그렇게 말을 했다가 이제는 헌법 12조 이거 옛날부터 있었던 조문인데 왜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적법 절차 원리 12조는 딱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읽어볼 필요는 없지만 읽어보면은 이게 지금 사전 통지를 한다, 의견 청취를 한다, 그렇게 해서 문서로 이유 제시를 해서 처분을 한다. 이건 지금 행정 절차죠. 그죠? 행정적 절차잖아요. 근데 여기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라라는 원리는 형사 절차. 그러니까 뭔가 구금하고 벌 주고 구속하고 지금 벌금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형사 영역에서 국민을 뭔가 처벌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를 지켜라라고 써져 있어요.
행정 절차하고 형사 영역의 절차는 틀린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함부로 적용을 못할 때 이 헌법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시켜야 되는 그 해석할 때 어떤 기관이 나와요?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나오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다 물어본 거죠. 야, 이거 적법 절차 원리가 형사적 영역으로 쓰여져 있는데 행정 절차에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헌법재판소가 헌법 12조는 일반 조항이라. 그러니까 그 행정 절차에도 유추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일반 조항이다. 이 단어가 일반, 개별 조항이라 일반 조항. 일반이라는 얘기는 전체 그냥 두루두루 다 적용되는 조항.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형사 영역으로 형사적 영역으로 한정해서 적혀져 있지만 사실 그거는 일반 조항이기 때문에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는 모두 적용되는 조항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행정 절차 이 절차를 지켜야 되는 거는 어떤 처분이에요? 불이익한 처분이잖아요. 불이익한 처분이면 어때요? 국가의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있겠죠. 나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도 당연히 적용이 되는 조항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유추해서 적용하는 거죠. 유추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 요거를 적용시킨다는 얘기는 결국 절차하자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절차하자가 기본권 침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기본권 침해는 제가 뭐라고 했죠? 뭐 더 이상 빼도 박도 못 한다니까요. 이건 그냥 위법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위법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자, 되셨나요? 자, 이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하면은 여기에요. 절차적 하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답안에 쓸 내용은 그냥 요 정도예요. 요 정도인데 중요한 것들이 뭐예요? 헌법 12조도 키워드, 적법 절차 원리도 키워드, 그 다음에 일반 조항이라는 말도 키워드, 그 다음에 유추 적용된다. 그래서 기본권 침해다. 이게 그냥 문장 하나하나가 다 단어 하나가 다 점수가 되는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그렇게 적어 줄여놨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셔야 되잖아요.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기본서에는 좀 길게 써져 있고 저도 길게 말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외워야 될 건 이거죠. 이 문구죠. 자, 그러면은 헌법 12조 적법 절차 원리가 일반 조항으로서 행정 절차에 유추 적용된다는 점을 볼 때 절차하자도 기본권 침해에 해당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그러면은 일로 다시 왔어요. 지금 기본권 침해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요? 위법한 걸 알았어요. 그럼 위법하면은 위법성의 정도가 나와야죠. 위법하다라고 하면은 그게 취소인지 무효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 간단하죠. 이거는 그냥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절차적 하자는 취소 사유로 봐요. 자, 유일하게 어디예요? 요 부분. 유일하게 요 부분. 이거는 우리가 행정법에서 볼 때는 사실 절차적 하자다. 절차법에 있는 절차기는 한데 절차적 하자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형식적 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문서로 하지 않고 구술로 했다, 말로 했다. 그럴 때에는 그때는 이건 무효예요. 나머지를 안 했다. 이거는 취소 사유죠. 물론 개별적인 판례마다 모든 판례마다 다 취소로 한 건 아니에요. 가끔 보면은 어떤 판례는 정말 중대하고 명백한 그런 하자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효로 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 나올 일은 없어요. 그건 네가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우리 시험이 1회부터 11회까지 그냥 취소를 전제로 이게 취소다라는 걸 전제로 문제를 계속 내고 있었거든요. 논술 시험이. 취소가 아니면은 뭔가 답을 쓸 수가 없는 거. 이게 문제에 취소를 전제로 한다 이렇게 문제를 써져 있지 않고 그냥 취소를 전제로 그냥 문제를 다 내고 있었어요. 11회까지 그렇게 내고 갑자기 12회부터 무효인 판례를 내면서 이거 무효니까 한번 너가 무효인지 취소인지 검토해라 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그거는 행정법 일반 원칙에 어긋나죠. 우리의 신뢰를 관행이 11년이나 형성돼 있었는데 그거는 수험가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거를 깨트렸다 그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으로 그런 거지 이거는 그냥 취소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효예요. 취소예요. 취소. 자, 그래서 정도 위법성의 정도는 취소죠. 취소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취소면
그거는 치유할 수 있는지 여부가 발생해요. 치유할 수 있는지. 취소라는 거는 취소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예요, 지금? 그 처분이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유효하게. 그죠? 취소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취소가 확정되기 전까지 뭔가 유효한 처분을 고쳐가지고서 쓸 수 있는지라는 그 치유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치유는 자 넘어가면 이제 중대 위법성의 정도는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취소에 해당되고요. 치유는 원칙적으로 부정되죠. 근데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는 항상 예외 쪽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치유라고 하면은 치유는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치유가 되는 쪽으로 막 어떻게든 만들어 가지고서 야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이런 말이 어디 있는데 이렇게 진짜 여러분들의 상상을 모두 총동원해서 치유가 되도록 만들어 버려요. 아 그런 건 없어요. 치유가 되는 판례가 몇 개 있는데요. 기본서에 많이 있던데 그게 다예요. 그게 지금 몇 개가 없기 때문에 싹 다 긁어 모아가지고서 모든 기본서에 막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예요. 없어요. 우리 시험 문제도 치유가 되는 걸로 나왔는데 그게 다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청문 통지서가 뭐 원래 10일 전까지 줘야 되는데 조금 며칠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청문 통지서를 때 보내야 돼요. 이게 청문하려고 하잖아요. 청문. 이건 직접 와가지고 얘기해야 된다면서요. 그럼 직접 와서 얘기하려면 뭔가 통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일 전까지 주라고 돼 있어요. 법에. 근데 한 2, 3일 늦어가지고 7일 전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 받아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서 청문 기일 때 직접 가서 다 얘기했거든요. 얘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 다 반영해가지고서 청문이 나왔어요. 그래놓고 왜 그걸 대법원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거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해서 그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을까요? 하루 이틀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네요. 과세 처분을 하는데 과세 처분장에 왜 어떤 이유로 내가 너한테 세금을 부과하는지 그 항목이나 아니면 과세 세율이나 이런 걸 잘 적어가지고선 문서로 보내야죠. 근데 그런 걸 안 적어서 보냈어요. 뭐 대부분 좀 적었는데 몇 개 빠뜨린 거죠. 하자가 있네요. 근데 과세 처분이 나오기 전에 예정 통지서에 그게 다 적혀져 있었거든요. 그거를 판례가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보정 또는 치유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판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험 전까지 굉장히 이 판례를 계속 붙들고 저한테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뭔가 이상해요. 그 판례 버리세요. 그 판례를 여기다 그냥 기본서에서 있던 거 뺐어요. 제가. 뺐거든요. 빼놓고 나니까 그거 나오면 어떡하지? 근데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절차를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정말 나중에 내년 한 8월이나 7월, 8월, 9월쯤에 제가 9월 끝나기 전쯤에 한번 설명할 거예요. 설명을 할 건데 근데 그런 판례 빼세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판례들이 있어요. 이거 교수님들이나 이제 그 판사님들이 볼 때는 너무나 좋은 판례일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적급 이하로 볼 때는 이상한 판례. 여러분들이 제급 이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저도 수험적에서는 그렇게 공부하실 필요 없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부정되지만 이건 그냥 원칙이에요. 부정되는데 정말 예외적으로 뭐냐면 절차를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국민의 권익 침해가 전혀 없어요. 국민이 전혀 피해를 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행정의 능률적 수행이 가능하다면 정말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인정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적어도 쟁송제기 이전까지 행정청의 치유 행위가 있어야 돼요. 행정청의 치유 행위라는 건 행정청의 어떤 그거를 하자가 있는 걸 없애려는 정말 적극적인 어떤 그런 행위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선 또 뭐가 이상하냐면 쟁송제기 이전까지 학설이 나뉘어요. 지금 좀 어려워지는데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왜 학설이 나눈다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했냐면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는 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치유라는 거는 취소라는 게 유지되고 있는 동안 그때 내가 고쳐 쓰는 어떤 행위가 있으면 치유된다고 했죠. 그럼 취소로 그 하자 절차가 유지되고 있는 거, 그 처분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요? 취소가 확정되기 전까지라고 했죠. 그럼 경우를 나눠볼게요.
자, 처분이 있고 여기 하자가 있겠죠. 절차적 하자가. 그거 갖고 내가 열받아가지고선 쟁송을 제기했어요.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행정소송 제기한 거죠. 그럼 행정소송에서 뭐 판사님이 뭐 자료도 보고 뭐 그다음에 애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변호사 출석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심리하잖아요. 심리. 그런 과정이 심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심리를 거쳐서 그리고 난 다음에 판결이 나오죠. 판결. 뭐 사실심, 뭐 변론 종결시 그 변론이 종결하면 판결이 나오니까 그래서 자, 판결이 나올게요. 그러면 그거를 쟁송 종결이라고 할까요? 사실 뭐 그 뒤에 불복할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될게요. 그러면 쟁송 종결할 때 여기서 취소가 되는 거죠. 이때 취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취소돼서 그 처분이 없어지기 전까지 여기까지는 어때요? 지금 치유가 어떻게 보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여기까지 치유가 가능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쟁송을 제기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변호사를 썼으면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행정사를 썼으면 돈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행정사가 되시면은 그냥 무료로 하실 거예요. 돈 들었잖아요. 돈. 그죠? 이준희 행정사를 썼어요. 그럼 저는 돈을 많이 받거든요. 그럼 돈 들었어요. 그럼 권익 침해가 없었을까요? 아니, 권익 침해가 없고 그럴 때 가능하다면서요. 그쵸? 그러니까 요 사이에는 벌써 권익 침해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때요? 쟁송 제기 전에 치유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쟁송 제기 이전 시설이냐 아니면 쟁송 종결 이전 시설이냐 이렇게 나오기 있는데 그냥 쟁송 제기 이전 시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판례는 여기서 조금 더 가기는 해요. 오늘 제가 그 부분 판례까지 다룰 건데 조금 더 가긴 하죠. 자, 그래서 치유가 뭔지 이해되세요? 다시 정리를 할게요. 절차라는 건 이런 게 있어요.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는 사전에 통지를 하고 의견을 청취를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처분장이 보내와야 되는데 자, 문서로 보내올 때 그 문서에는 그 처분을 하게 된 이유가 제시가 되고 그리고 그 처분에 대해서 불만 있으면 너가 어떻게 불복해라 라는 걸 고지하게 돼요. 이런 절차가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에게는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권리로서 절차적 권리로서 그 다음에 이런 절차를 준수해라라는 개인적 공권으로서 권리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싸움이 일어나면은 사례가 나오면 우리가 수험적으로 생각할 건 그거예요. 과연 정말 불이익한 처분인지 불이익한 처분일 때 이 절차를 지키는 거니까 불이익한 처분인지 그 다음에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 처분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당사자 등에 해당되는지 자, 그 다음에 이게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인지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이 돼야지 이 절차를 지키는 거니까 대상인지를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되고 그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을 때 이 절차가 준수되어야 함에도 준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자가 발생을 하고 그 절차적 하자는 어떤 효력을 갖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절차적 하자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행정절차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으로 가서 뭐 있어도 헌법을 찾아보겠지만 헌법으로 가서 또 찾아본 거예요. 그때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헌법 12조 적법절차 원리는 일반 조항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에도 유추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유추 적용되는 것을 하자 절차적 권리가 침해됐다면 그거는 기본권 침해가 되고요. 그래서 위법하게 돼요. 여기까지가 위법한 거예요. 그럼 위법하면은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중대명백설에 따라서 취소가 되죠. 취소니까 우리가 치유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다시 살펴볼 수가 있죠. 취소니까 치유가 될 수 있는지 치유는 인정된다고요? 안 돼요. 정말 몇 개의 판례에 한해서 인정되고는 있지만 안 돼요. 그럼 그 몇 개의 판례에서 인정하려면 인정했던 몇 개의 판례가 어떤 요건을 제시하고 있냐면 국민의 권익 침해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절차적 하자를 고치려는 어떤 노력이 행정청의 노력이 쟁송제기 이전에 있어야 되고 그죠? 쟁송제기 이전에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인정된다면 치유가 인정된다면 그건 하자가 없어지고 처음부터 적법한 행위가 되기는 하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우리 시험 문제 한번 볼게요.
사회 문제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쭉 저랑 같이 하시게 된다면은 뭐 6월 달이나 7월 달에 모의고사 볼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모의고사 때 똑같이 문제 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40점짜리 문제였어요. 40점짜리 문제였는데 한 60점으로 낼 거예요. 이거 사회 문제인데 좀 약간 출제하신 분이 좀 본인 보고서 써보라고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이거 못 써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아무튼 땡땡 치킨이죠. 자, 술을 제공했어요. 청소년에게. 그랬더니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했대요. 챙길 건 뭐예요? 불이익한 처분이구나.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불이익한 처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식품위생법상 청문이나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은 없대요. 그러면 청문과 공청회는 쓰지 말라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물음 1번을 가서 20점을 봤더니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설명하래요. 이 절차를 다 설명하래요. 사전 통지가 한 페이지 빽빽하게 나올 거고요. 이거 청문과 공청회 없으니까 의견 제출, 의견 제출도 한 페이지 쓴다고 하면 3페이지도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문서로 해야 되고요. 이것도 쓴다면 한 3분의 2페이지? 그 다음에 이유 제시, 이유 제시 쓸 거 많죠. 이거 한 2페이지? 고지는 뭐 굳이 안 쓰더라도 이걸 어떻게 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근데 여러분들이 모든 절차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도 답안 작성에 모의고사가 시작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써봐야 되기 때문에 저도 낼 거예요. 이렇게 모든 절차를 쓰는 게 2번이나 나왔어요. 근데 초창기 때 이제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건데 그래도 그냥 다 써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모의고사를 낼 거예요. 자, 이런 걸 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물음 2는요. 10점이요. 이건 더 너무하죠. 1에서 요구되는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는 거죠. 하자가 발생했을 때 처분이 유효한지를 쓰래요. 처분이 유효한지. 그러면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으니까 처분이 먼저 위법한지를 판단해 봐야겠네요. 그죠? 그리고 위법하다라는 요거를 쓰고 위법하다면 그 다음에는 어때요? 그 정도가 취소 정도가 되죠? 그러면 위법성의 정도, 위법하고 취소니까 그 처분은 어떻게 해요? 유효한 게 아니죠. 취소되어야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물음 3번. 그래서 이 행정 절차를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한 뒤에 자 1에서 요구되는 행정 절차를 이 사건 하기 뒤에 비로소 거쳤대요. 행정청이 뭔가 고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분이 유효한지를 검토하시오. 뭘 써보란 얘기야? 치유가 되는지를 써보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처분한 뒤에 거쳤으니까 하자가 발생하고 거친 거니까 지금 치유에 대해서 쓰는 건 맞는데 또 시기를 나눠야 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권익 침해가 없고 그 다음 언제? 우리가 쟁송 제기 이전에, 그죠? 이전에 그 2가지를 다 써야겠죠. 그랬을 때 소급적으로 처분은 유효화되죠. 적법한 처분이 되죠. 그러니까 유효화가 된다. 이걸 다 써줘야 돼요. 10점짜리는 여러분들 답안지 어느 정도 써야 돼요? 길면 7, 8줄? 뭐 한 4, 5줄? 10점짜리 생명 걸 필요 없잖아요. 우리 10점짜리에 4, 5줄 썼으면 좀 부족할 수는 있겠죠. 부족해가지고선 점수가 안 나올 수는 있겠는데 뭐 중요한 키워드 다 들어가가지고선 써가지고선 10점짜리에서 뭐 5, 6점 받으면 되지. 거기서 뭐 생명 걸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제 논술 문제 이런 거 좀 큰 배점이 큰 거를 정확하게 써서 점수를 많이 거기서 점수 격차가 많이 나니까 거기서 많이 나와야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4, 5줄로 정리될 내용은 아니에요. 물론 강사니까 어떻게든 제가 4, 5줄로 정리를 막 해가지고선 시험이 끝난 이후에 책들은 4, 5줄로 만들어 드렸죠. 근데 사실 논의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기출이 됐지만 나중에 모의고사 때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는 걸로 할 내용이죠. 자, 거기까지 하고 판례를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속으로 욕할 거예요. 근데 적용 범위 부분에 적용 범위에 관한 판례이기 때문에 적용 범위도 쉬었다가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